송창경 위원장님, 지난주에 예리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송창경 현재 KBS 공영노조 위원장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우파 노조를 고분분투하시는 거죠. 예. 좌파 노조가 드글드글 하는 데서 고분분투하시는 우리 우파의 싸움을 벌이시는 분인데, 자, 오늘은 정세균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열리고 있는데 예. 어떻게 어제 되는 오늘. 겁니까? 예. 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사실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청문회 하면은 큰 이슈거든요. 그리고 이슈고. 이렇게 좀 문제 많은 분에 대해서. 예. 근데 별로 그렇게 공중파에서 안 다루고 있어요. 다루질 않대. 예. 혹시 그런 이거 거야?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 그때 난리 났었죠.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예. 그러니까 당시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이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공영방송 KBS에서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특정한 교회에서 한 강연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본인이 뭐 신앙 고백 또는 간증을 했는데 우리가 일제 시대의 고통을 많이 받은 것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른다. 워낙 우리는 이 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승리학, 뭐 남존여비 사상 등등 해서 잘못된 관행을 이제 탓하면서 그런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쭉 긴 간증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잘라가지고 딱 악마의 편지. 예. 악마의 편집을 가지고 그래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친일 뭐 파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했고 그게 계속 그 이어서 보도를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야 간에 공방이 되고 결국은 낙마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KBS나 MBC, SBS 등 해서 단독으로 뭘 아이템을 발굴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이미 제기된 의혹도 예. 거의 그냥 뭐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젯밤 상황이라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어젯밤에 총리 후보자를 놓고 청문회를 열다가 김현아 자유한국당 대변인. 의원이 대변인 겸 의원이 눈물을 흘린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총리 후보자는 뭐 야당 의원들이 뭘 문제 제기를 하면 뭐 그런 게 없다, 뭐 아유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그 다른 의원이 화성에서 옛날에 뭐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뭐 신모 씨라는 사람이 큰 이득을 받고 그 중에 뭐 일부 자금이 정세균 후보자에게 갔다는 의혹이 있다. 뭐 그러니까 이 화성 단지를 조성하면서 특혜를 봐주는데 그 뒷배경에는 뭐 정세균 후보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적절치 않다 그런 발언을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을 했던 의원이 김연아 의원이 아니야 김연아 의원은 이 발언을 한 게 아니고 그 동료 의원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본 거라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이게 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화성 동탄 신도시 사업 비리 연루서를 제기를 하자 이게 이제 뭐 면책특권을 넘어서 무고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행위다라고 이제 오히려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에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막 나무라 하니까 그렇게 이 이제 김현아 의원이 너무 하신다.
아니 유선을 하신 분이 네. 아무리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보고 그렇게 발언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나무라 할수 된다. 있느냐. 그렇게 나무라 하느냐. 청문회장에서 예.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세균 후보자가 밤에 뭐 약간의 그 사과를 하고 네. 김연아 의원은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다. 왔는데 과거에 비해서 더 어려운 국회가 됐다. 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서는 미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무리했다 그래요. 네.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의 국무위원 후보자는 네. 마치 국회의원에게 야당 국회의원에게 훈계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청문위원인 국회의원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네, 이분이죠. 예, 이거 김연아. 상황인가. 예. 좀 더우니까 창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급하게 띄워서 아니, 그래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잘 아시다시피 어제 그저께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 2006년도에 정세균 후보자의 재산이 한 17억 정도가 됐고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9억 갑자기 팍 늘었어요. 한 3배가 늘었다.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납세 자료를 내지 않느냐 네. 하니까 2019년도만 하더라도 보니까 소득은 9,900만 정도 되는데 네. 쓴 돈은 한 2,700만 원 정도가 더 많더라. 네. 그런데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히려 자산은 더 늘어났다. 세 배로 늘고. 네. 더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밝히라고 했더니 2014년과 15년도에 본인의 아들, 딸을 결혼시켰는데 축의금 3억. 축의금 3억. 왔다. 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3억도 사실상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유, 금액이다. 충격이에요. 그거. 예? 그렇잖아요. 축의금 3억이라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5선이었는데 네. 국회 그 여의도 국회에 있는 사랑채에서 네. 그게 뭐 누구든지 결혼한다면 빌려주는 그런 것이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런데 뭐 들어가는 비용이라 해봤자 이제 대부분 뭐 음식을 서비스하는 거 이런 건데 아. 지금 그 축의금 3억을 그것도 현금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이에요. 네. 그럼 5억을 받았는지 6억을 받았는지 본인이 받았다고 냅킨 하니까. 좀 주세요. 냅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저러한 그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네. 검증 네. 이거를 방송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리는 정말 무거운 자리고 네. 뭐 굳이 국회의장을 하다가 입법부 수장으로 있다가 총리로 가는 거는 서열이 낮아지는 건데 그를 가는 것 차치하더라도 네. 그 KBS 등 해서 공영방송은 과거에 안대희 대법관 했던 분들 거기도 낙마했죠. 낙마했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김용균 김용균 그 김용균인가 준인가 있어요. 김용균. 준 김용균. 예, 그 거기도 낙마했죠. 예, 대법관 출신인데 낙마했고 문창극 씨도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낙마했고. 그런데 거기 아예 이 정권 들어와서는 그 앞에 있는 추미애 네. 그다음에 박영선 검명을 안 해요. KBS와 MBC 등 해서 제가 이 방송사에서 독단적으로 이 후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국민들이 몰랐던 걸 파내가지고 알려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제기한 그 의혹만이라도 네. 그냥 이렇게 슬쩍 그죠?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물었고 뭐 당사자는 이렇게 해명했다라고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 정권 들어서서 언론이 얼마나 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가. 추미애만 하더라도 네. 보십시오. 그 자료 안 냈죠. 박영선도 자료를 다 안 냈거든요. 이번에 정세균도 내라고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라면서 그러니까. 안 내잖아요. 야, 이거 똥배짱들이야 그냥. 특히 추미애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에 이게 뭐 공유화 네. 해야 된다. 토지 공유제, 토지 공유제 이런 거 뭐 주장했잖아요. 이런 걸 주장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비판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는데 이걸 제대로 보도해서 공격을 하면 낙마를 하게 되고 네.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되는 이런 언론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지금 저기 정광훈 목사 네. 광화문 집회를 하고 나오는 이 목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거의 제가 다음 들을 때 왔는데요. 다시 KBS에서 네. 본인에 대해서 뭐 1시간 정도인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또 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했죠. 50분 정도 50분을 했고 그 앞에는 정강훈 탐구생활 1 제목이 그래요. 기사 제목이 야. 정강훈 탐구생활 2 그리고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50분 해가지고 몰래카메라 등 동원해가지고 막 네. 사사시 발언 내용이나 이동하는 장소에 가서 뭘 한가 망신 주길 예. 공영 방송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공격을 하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방송이 그 언론이 아니라 흉기다. 그러니까 우리 편과 상대편 내 편, 너 편을 정해놔놓고 내 편은 한없이 감싸고 그렇지. 상대편은 반드시 공격 안 하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 이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뭐 떠드는 것보다 언론이 나서서 공격하는 그렇죠. 거는 이거는요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KBS, MBC는 또 더더욱이 그 공중파기 때문에요. 예. 네, 이게 엄청 이제 크죠. KBS, MBC 등 이 방송은 국내뿐만 아니라 여기서 낸 거는 또 그 비행기에서 네. 국제선에 세틀라이트로 예, 네. 또 방송도 해주고 해외 동포들에게도 방송이 되고 지금 뭐 1차, 2차 윈도우를 통해서 그렇죠. 자, 말하자면 네이버나 포털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되고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상대방에는 무차별적으로 보도를 하고 본인들은 자기 편들은 지켜주는 이건 이미 언론이 아니죠. 네. 언론이 아닌데 지금 이 언론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붕괴를 하거나 네. 야당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냥 그때만 잠깐 뭐 반응을 했지. 그런데 이 언론은 사실상 야당 몇 개보다 더 영향력이 크고 군대보다 강하고 지금은 군대가 아무 힘을 못 써요. 지금은 이 언론이 장악돼 있으면 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그다음에 이 정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한 2년 동안 했고 네. 그리고 우리 체제와 전혀 맞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 내지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비슷한 말하자면 국가 정체성을 바꾸는데도 언론이 장악했기 그렇죠. 때문에 언론 국민이 왜 저항을 못하느냐? 국민이 그 언론에 동화되고 있다니까. 네. 학습되고 있고 적응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사 정권들이 쿠데타 일으킬 때 제일 먼저 장악하러 가는 게 내가 어디입니까? 방송국 신문사 가서 거길 점령을 해서 야 이대로 읽어. 그러고선 혁명 첫날 읽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냥 그걸 다 장악을 해놓고 읽으라가 아니면 뭐 다 장악했으니까. 어제 그저께도 네. 어머니와 딸, 그러니까 60대 어머니와 30대 딸, 또 10대 그 자녀 네. 이렇게 세 가족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 앞에 한 3일 전에 또 자살을 네 가족이 자살을 했고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가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경제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뉴스가 안 나요. 그러네. 지금 이 박사님도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간혹 한 번씩 나면 네. 그냥 뭐 자살 보도는 그냥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하는데 이게 자주 일어나면 벌써 6개월간에 뭐 30명 이상이 네. 자살을 한 통계만 봐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럼요, 맞습니다. 보도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하게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다. 네. 지금 자영업이 안 돼가지고 붕괴 상태예요. 지금 큰일 그러니까 났어요. 이 경제가 정말 IMF 이후에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IMF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더하다고 그래요. 예. 그 IMF보다 더한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쁘다는 보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보도를 거의 없어요. 네, 그러네요. 거의 안 합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왜곡하고 경제 좋다고 그러고 좋다 그러고 고용이 나아졌다 그러고 수출도 더 반도체 등등해서 앞으로 더 많이 양쪽으로 할 거다 네. 그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나만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었어. 내가 장사를 못했어. 그렇게 피곤하다가 말도 못하고 자살하는 거야. 아이고. 이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라고 네. 판단되어지면 경제 캠페인을 벌이든가 경제를 살립시다, 위기를 극복합시다, 뭐 자단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하고 옛날에 IMF 때 극복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막 전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 극복, 위기 극복 운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퍼주고 그 저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우리가 복지를 많이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소리를 하고 진유 개수가 많이 호전됐다. 그래서 빈부 격차가 많이 호전됐다라는 그런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이게 그래서 나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자살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언론과 이 정부가 특단의 지적을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어제 대통령이 뭐 신년사로 내놓은 게 계속 북한 김정은과 회담하자 평화 철도 도로 철도 개성공단 평화 경제 또 평화가 이제 답방 그 생명 공동체라 그래요.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문재인은 해외에 한 6년 7년 살다가 한 10년 이상 살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어제 누군가 써준 원고를 읽은 사람처럼 전혀 모르는 국내 사정을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예. 어떻게 그걸 읽을 수가 그러니까 있어? 아무리 그렇지만 이 양반이 뭐 이범규 TV를 안 본다고 치더라도 조정동은 보면 아니 조중동 아이들도 그 통계청에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저 실업률이 이렇고 GDP가 이렇고 무역 수지가 이렇고 그 통계가 다 나오면 그렇죠. 어렵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분간이 안 되나 본데.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잠자다가 나온 사람처럼 그 목류병 환자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엉뚱한 소리만 하고 표정도 있다. 진짜 목류병 환자 표정.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나? 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뭐 연초가 됐는데 기자회견 한 번 못 하고 지금 대통령 되면 연두 기자회견을 해서 올해에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의 예산 512조 원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네. 국방은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복지는 어떻고 네. 국민 여러분들 대표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연두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렇죠. 도와주십시오. 해왔잖아요. 군사 정권 때도 했어요. 했어요. 군사 정권 때도.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한 2번, 3번 했는데요. 할 때마다 요 프롬프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프롬프트가 아니냐, 보고 답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앞에 기자가 질문한 내용을 잊어버려서 질문을 써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짜고 치는 아이고. 거지. 근데 그나마 작년까지는 연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기자회견조차 안 했잖아요. 신년사만 발표하고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두 기자회견을 할 때도 뭐 그 앞에는 KBS 여기자고 했다가 그 여기자가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대통령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연출했다 소리도 들리고 이러니까 뭐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굉장하게 위험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인데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서도 언론이 장악됐다. 방송이 장악됐다라고만 하니까 거기에 익숙하고 또 그 만연돼 있어서 막 그렇겠지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저녁에도 일일 드라마가 나가고 주말 되면은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 나오고 하니까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날아가. 그런데 대한민국 체제가 아주 많이 변하고 있고 이미 공수처법과 선거법 그 개정을 통해서 봤듯이 조금만 더 바꾸면 이제 남북 간에 뭐 어떻게 합니다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여당과 그 또는 4+1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 버리면 김정은이가 아침에 우리 텔레비전 딱 켜면 나와서 국민 여러분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온 거 같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당하고 있는가. 만성 세뇌당하면요. 그렇죠. 만성만. 어쩌다가 세뇌당하면 이게 아닌데 그러는데 계속 누적되잖아요. 만성 북한처럼 인민들처럼. 그러면 이게 무기력하게 국민들이 반항도 못하고 그런 거보다 이렇게 만성 적자 시달리면 왜 그러는 것처럼 만성 세뇌에 우리가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뭐 어쩔 수 없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체제에 적응을 해버린다니까요. 깨우리처럼 온도가 변해도 안 튀나오고 그 적응해버린다. 그러다 죽는 거죠. 그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또는 이 야당은 이 언론 대책을 지금이라도 세워라. 그러니까 야당이 어저께 어떤 소리를 하고 했는데 그게 뉴스에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신문은 이제 검증이 되잖아요.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대표들이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밤에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어요. 대개 밤 9시, 10시까지 뭐 술을 마신다거나 행사가 있죠. 뭐 행사를 지역 하거나 행사에 또 뭐 이렇게 기자들 간담회 한다거나 뭐 네. 이러잖아요. 네. 그 안 봐요. 그런 자기들이 안 보는 시간에 네. 상당수 국민들 지금 KBS, MBC, SBS, JTBC 등 합치면 한 20%가 돼요. 네. 시청률이. 이 20%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다. 선동당하고 있다. 당신들이 안 보는 시간에 국민들은 쏟고 있다. 그런데 우파 국민들은 이봉규 TV를 포함해서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네. 그러나 지상파를 보는 20%는 그걸 보는 순간에 계속해서 학습이 되고 세뇌당하는 거죠. 세뇌당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투표할 때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지 저쪽으로. 어디에 찍는가에 따라 가지고 네. 선거 판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왜곡된 공중파의 보도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쪽이 그냥 정당한 것처럼 그냥 가는 그러니까 거죠. 핵심 좌파들은 핵심 조중동 대신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이렇게 네. 보고 또 저기 그 매체들 가운데 좌파 유튜브를 봐요. 네. 김어준이나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리려거나. 네. 그런데 우파들은 또 우파 유튜브를 보잖아요. 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이 정권이 말하자면 조작하거나 네. 조정 가능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대청이고 그분들이 목욕탕이나 대합실이나 터미널 가보세요. 딱 그렇게 터놨어요. 그렇죠. 병원에도. 다 YTN 아니면 KBS 틀어놨더라고요. 그 자막만 읽어도 읽어봐도 어. 다 이 정권이 잘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큰 문제 없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버스만 타더라도 지금 그 지상파의 라디오 방송, 네. TBS 김어준 방송 틀어놓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버스를 주로 타고 다니는데 며칠 전에 네. 이낙연 총리 지금 총리잖아요. 네. 이 양반이 지금 종로에 나온다고 하니까 KBS 9시 뉴스에 이낙연 총리를 10분간 출연시켜가지고 홍보를 세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종로 뭐 간다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양희연, 서경석 예. 그 MBC 뭐 여성시대인가 네.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이낙연 총리가 출연해가지고 또 홍보를 한 거예요. 참.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출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총리가 그 왜 출연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옆에 또 그 뭐 출연 같이 방송 진행자는 딴 뉴스는 가짜 뉴스라 그러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전방위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배우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크게 저항을 못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그 정거원 목사같이 이 반항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은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네. 지금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프로그램 1시간짜리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면 이제 다른 취재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곧 이제 나오겠다는 이야기고 패턴이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하잖아요. 예. 부정적인 보도. 그러면 좀 이따가 반드시 검찰이나 경찰이 소환을 해요. 또. 그 보도된 내용 가지고 주로. 그러면 또 영장을 치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말하자면 탄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잖아요. 네. 했던 거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다음 소환하고 구속했어요. 말하자면 박찬주 대장 네. 뭐 건강병원 갑질이라고 해갖고 막 조졌잖아요. 언론에서 뭐 애들 뭐 모욕 준다, 인격 모독 준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구속했잖아요. 아주 무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뭐 갑질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경영권도 빼앗겼고 미국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뭐 기무 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장군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가원 목사님이 맷집이 좋아서 그렇죠. 네. 대개 일반인들은 9시 뉴스에 한 두 분만 나오면 아니 뭐 무너졌죠. 막 벌써 병원에 가요. 병원. 그럼요. 입원해요. 입원. 정광훈 목사님 참 그 영적인 힘이 강하시니까 버티시는데